반갑습니다. EBS 생활과윤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수능특강 생활과윤리 제1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을 생활과윤리 과목으로 보기로 마음을 먹고서 이 과목을 공부할 때 가장 첫 번째 기초, 초석이 되는 그런 강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첫 시작은 설레임과 떨림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첫 마음을 가지고 수능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선생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강의로 만날 것입니다. 자, 이 수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요,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OT 강의로 가셔서 이 수업에 무엇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준비하셔야 되는지, 강의는 총 몇 강으로 구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소개한 내용을 먼저 듣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OT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만의 필기노트 준비하시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필기 도구에서 선생님이 3가지 색깔의 분필을 사용하거든요.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둘지도 준비를 하고 수업에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선생님 수업은 유명한 판서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능 시험장까지 들고 갈 여러분만의 생활과윤리 개념 노트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자, 이제 필기노트까지 준비하셨다면 여러분들 수능특강 교재 제8쪽에 있는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수능특강을 선생님과 같이 펴서 밑줄 치고 같이 키워드를 네모치는 형태의 수업은 우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생활과 윤리의 내용을 수능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여 수능에 나오는 평가원 기출표현 그대로 필기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 것으로 숙지하신 다음 수능특강에 있는 8쪽과 9쪽 그리고 10쪽, 11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수업을 다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 읽기 자료의 형태로 읽으실 겁니다. 읽다 보면 선생님 수업 중에 강하게 언급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다시 언급될 내용이거나 아니면 그냥 한번 읽어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경우에는요, 가감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 수업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첫 강부터 꼼꼼히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어 나가시고 그 주제를 배우고 나면 해당 주제에 있는 수능특강 내용을 읽어 가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수능특강 내용을 완성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필기노트 준비되셨죠? 첫 번째 강의부터 들어갈 건데요. 선생님 여러분과 항상 처음 강의는요, 같이 여러분과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제1강에서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서 준비해온 명언이 있습니다. 모든 명언들은 각 강 촬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수능특강 공지사항에 올려둘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크게 와닿는 명언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메모지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공부하는 책상에도 붙여 놓으시고 책에도 적어 놓으시면서 동기부여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강의는 정말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걸 수능에 적용해서 점수가 1등급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도 많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제1강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은 명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원익의 비상이라는 책에 써있는 문구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발췌해 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꿈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꿈꾸는 자를 가혹하게 다룬다. 꿈을 꾼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한다는 말이다. 젊은이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평범해지는 것이다. 라는 문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10년 후, 20년 후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가장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두근거리나요? 지금 그 꿈이 선명하셔야 되고요. 그 꿈을 선명하게 가지셨다면 지금 오늘 하루가 결코 헛되이 쓰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1강에서 선생님 만나셨으니까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당장 1년 후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 캠퍼스에서 어느 전공을 하면서 그 대학교과 잠바를 입고 옆에 17학번을 쓰고 대학교를 다닐 때 가장 설렐 것 같은지 그 선명한 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정말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그 대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와, 나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정말 생활과윤리 만점 받아서 내가 원하는 꿈에 다가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꿈을 향해 가는 길이 정말 언제든지 편히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하면서 그렇게 편안한 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꿈을 향해 가는 길은 가시밭처럼 정말 가혹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평범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꿈을 위해서 오늘 처음부터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해보자고요. 자, 1강 들어갈 건데요. 생활관리 OT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매력적인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매력적인 과목의 그 진수를 잘 아실 수 있는 강의 제 1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1강 윤리학의 분류라는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네, 선생님 왼손잡이입니다. 사실은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필기를 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 1, 2년 정도 최근에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선생님은 왼손잡이에요. 때로는 어떤 학생들은요, 선생님이 판서를 직접 몸으로 가리지 않아서 더 편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어색하겠지만 나름대로 신기하기도 하잖아요. 좀 적응하시면 나중에는 더 신기하게 보기도 하시고 적응되시면 편하시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생활관리 수능에서 무조건 1점짜리 문제, 3점짜리 문제로 1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윤리학의 분류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요. 제가 수업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선생님 마치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처럼 같이 대답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이 수업은 가장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필기에 따라오시는 게 좋고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흰색 분필로 적을 거예요. 정말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는요, 노란 분필로 필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함정이라거나 정말 심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부분,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요, 빨간색 분필로 필기를 할게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윤리학의 분류 몇 가지가 있다고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규범윤리학입니다. 제 1번 규범윤리학부터 만나볼게요. 규범윤리라고 할 때요, 규범이라는 말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말합니다. 그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바로 규범윤리학이고요. 그걸 이론적 차원에서 세우면 이론규범윤리학, 그걸 실제 생활에 적용하면 응용규범윤리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한번요. 규범윤리학은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에 대한 윤리학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이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규범윤리학의 세부 항목인 이론규범윤리학이 됩니다. 우리는 이 이론규범윤리학을 줄여서 이론윤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론규범윤리학은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론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무엇 한다고요? 이론적인 분석을 하고 그것이 과연 어떻게 해야 선한 행위고 어떻게 해야 악한 행위인지를 그 행위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행동을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합니다.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하는 것이 이론규범윤리학입니다. 과연 그것은 옳은가 아니면 옳지 않은가를 판단해서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도덕 법칙으로 만들고요. 그 도덕 법칙을 이론적인 토대로 정립하고자 하는 게 이론규범윤리학이에요. 따라서 보편적인 또는 객관적인, 보편적인 또는 객관적인 무엇을 세우려고 하냐면요, 도덕 법칙을 정립하려고 합니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법칙을 정립하려고 하는 걸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 그래요.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론 윤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안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요.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론 규범 윤리학 안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요. 다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의무론적 윤리설이 있고요. 지금은 어렵죠? 자, 이론규범 윤리 안에 의무론이 있고요. 공리주의가 있고요. 공리주의. 그리고 덕윤리라고 부르는 윤리설이 있습니다. 물론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몇 가지 윤리설들을 더 배우기는 할 거예요. 어디서요? 3강 이후에서요. 그런데 지금은 이론규범 윤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들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라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왜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을 한번 선생님 설명해 줘도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 이론규범 윤리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례를 선생님이 지금 옆에 가서 하나 심화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론규범 윤리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예시인데요.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지금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딜레마를 하나 공부할 거예요.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요, 윤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양자택일의 상황을 말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지에 대해서 논쟁의 쟁점이 살아있는 그러한 주제들을 윤리적 딜레마라고 해요.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딜레마는 아주 유명한 딜레마인데요. 열차와 관련된 윤리학적 사례입니다. 자, 열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났고 그 열차가 그대로 직진하면 사람들이 죽게 생긴 상황입니다. 자, 이 트롤리 딜레마에서 선생님이 지금 첫 번째 사례로 좀 가볼게요. 사례 1. 자, 여러분들은 지금 기관사입니다. 열차의 기관사로서 열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걸 알게 된 사람이죠. 이대로 열차가 직진하면 열차가 멈출 것이라고 믿고 그 열차의 선로 교체 작업을 하고 있던 5명의 인부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대로 직진을 하자면 5명이 죽게 생겼고, 그럼 비상철로로 우회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비상철로는 10년 동안 한 번도 열차가 간 적이 없었던 비상철로거든요. 그 비상철로로 우회하게 되면 그 비상철로를 지나가고 있는 한 명의 일반인이 죽게 되죠. 이 사례는요, 선생님이 직접 만든 사례는 아니고요. 유명한 윤리학적 사례를 특히 하버드 대학교에서 윤리 철학을 가르치시는 마이클 샌델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사용하신 사례입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님께서는 하버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트롤리 딜레마를 제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세요. 당신이 만약 열차의 기관사라면 이대로 직진을 하겠는가? 아니면 비상철로로 우회를 하겠는가라고요. 선생님 그림은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선 열차 철로가 있고요. 여기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가 이대로 직진을 하면 5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열차가 비상철로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비상철로로 우회를 하면 1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직진을 할지 아니면 핸들을 돌려 비상철로로 우회를 해야 할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하버드 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한 결과 약 90%가 넘는 학생들이요. 약 95%가 넘는 학생들이 자신은 비상철로로 우회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단 5%의 학생들만 직진하겠다를 선택을 했죠.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자네들은 왜 비상철로로 우회를 하겠는가?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얘기했어요. 교수님, 5명이 죽는 것보다는 1명이 죽는 게 희생이 더 적잖아요. 1명의 희생으로 5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옳은 행위가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두 번째 사례도 한번 들어보죠. 자, 트롤리 딜레마의 두 번째 사례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관사가 아니라 그 역에 근무하고 있는 역무원입니다. 자, 여기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에요. 자, 열차의 브레이크가 또 고장난 건 똑같은 상황이에요. 열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이대로 직진을 하면 5명이 죽는 건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열차에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걸 여러분들은 높은 다리 위에서, 열차가 들어오는 높은 다리 위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열차 사고를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높은 다리 위에서 어떻게 하면 열차를 멈출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봤어요. 빠른 속도로 몇 초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열차가 멈출 수 있으려면 열차 앞에 무언가 무거운 걸 집어 던져야 돼요. 내 옆에 소파나 또는 세탁기나 또는 냉장고가 있다면 그걸 집어 던져서 열차 바퀴 밑에 끼워서 제동이 되도록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높은 다리 위에 있는 것이라고는 내 옆에 아주 육중한 몸매의 사람이 있습니다. 300kg는 넘게 돼 보이는 거구의 사람이 한 명 있고요. 이 사람을 던지면, 이 열차 밑에 던지면 이 5명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하다고요? 선생님이 만든 사례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수업에 있었던 사례니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 두 번째 사례에는요, 비상철로가 없거든요. 이 옆에 있는 육중한 몸매의 사람을 밀어 떨어뜨릴 것인지, 아니면 속수무책으로 5명이 직진해서, 열차가 직진해서 5명을 치는 걸 보고만 있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람을 밀어 떨어뜨린다, 아니면 떨어뜨리지 않는다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하버드 학생들은요, 나는 이 사람을 밀겠다 또는 밀지 않겠다, 2가지 중에 고르라고 했을 때 밀 것이다 또는 밀지 않을 것이다. 네, 이 선택 중에서요, 밀 것이다를 선택한 학생들은 약 5%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밀지 않겠다고 선택한 학생들이 약 95%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이번에도 물어보셨어요. 아니, 자네들은 왜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에서 답이 다른가? 첫 번째 사례에서는 분명히 자네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명의 희생으로 5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옳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두 번째 사례에서는 1명의 희생으로 5명을 구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밀지 않는다는 선택을 했나? 라고요. 한 학생이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첫 번째 사례에서는요, 그냥 핸들을 돌리는 것, 핸들을 돌리는 행동이었잖아요. 핸들을 돌리는 행동은, 이거는 그렇게 끔찍하지 않은데, 두 번째 사례에서는요, 제가 사람을 미는 것은 살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살인이니까 너무 끔찍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셨죠. 그럼 내가 자네들에게 지금 핸들을 하나 주겠네. 그 핸들은 지금 자네들의 앞에 놓여져 있고, 자네들이 이 핸들을 돌리면 여기 있는 육중한 몸매의 사람이 서 있는 다리 위에 맨홀이 열려서 이 사람이 풍 하고 떨어지게 되네. 이제 자네들은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댈 필요도 없이 여기 있는 핸들만 돌리면 되네. 아까와 똑같이 핸들을 돌리는 행위인데 자네들은 이 핸들을 돌리겠는가? 라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두 번째 사례의 응용판인 핸들을 돌리시겠습니까? 아까 첫 번째 핸들을 돌릴 때와 여기 있는 두 번째 핸들을 돌릴 때 혹시 판단이 달라지시나요? 그럼 다시 첫 번째 사례로 돌아가서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다시 기관사입니다. 열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대로 직진하면 5명이 죽고, 핸들을 돌려서 비상철로로 우회하면 1명이 죽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까 그 상황이라면 여기서 핸들을 돌린다는 결정은 똑같습니까? 만약 이 비상철로에 서 있는 1명의 사람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여러분들 똑같이 핸들을 돌리실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직진을 선택하실 건가요? 지금 이 트롤리 딜레마는요, 우리한테 뭐를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첫 번째 사례에서도 두 번째 사례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윤리 원칙으로 그 원칙을 고수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단 하나의 사례만 봐도 무엇이 옳은 행동이고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를 가려내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다 보니 역사상 많은 윤리학자들이 고민을 한 겁니다. 과연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를 살리는 게 옳은 행위인가? 이 살인행위는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라는 걸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앞에, 선생님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내렸던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와 같은 사례들이에요. 자, 의무론은요,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덕 법칙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두 번째 사례 있잖아요. 한 명을 살인해서 5명을 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의무론의 논거입니다. 행위 그 자체가 살인이라면 그건 허용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의무론이고요. 의무론의 대표학자는 칸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자, 의무론의 대표학자는 칸트라는 학자가 있어요. 공리주의라고 부르는 것은요, 행위 그 자체가 살인인지 아닌지와 달리 행위의 결과를 봅니다. 비상철로로 우회해서 5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행위라고 보고요. 1명을 밀어서 5명을 살릴 수 있다면 행위 그 자체가 살인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결과가 여러 명을 구했으므로 옳다고 봅니다. 공리주의는요,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춰요. 이 공리주의의 대표자는 누가 있냐면요, 벤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칸트 벤담과는 달리요, 그 높은 다리 위에서 사람을 미냐 밀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가 여러 사람이 사냐 살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 행위자의 성품, 행위자의 덕성에 초점을 맞추는 윤리설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사람을 밀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저기 있는 저 5명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라고 너무 슬피 울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민다면 그건 이 사람의 행위자의 성품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제가 사람을 밀면서 5명을 구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난 당신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고 싶어 하면서 잔인하게 밀었다면 그건 아무리 5명을 살릴 수 있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덕윤리의 접근이에요. 덕윤리는요, 행위자의 성품, 행위자의 품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행위자의 성품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덕윤리의 대표자는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름이 기네요. 자, 윤리학은 크게 3가지가 있거든요.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 윤리학이 규범윤리학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윤리학은 그 중에서도 이론규범윤리학이고요. 그 이론규범윤리학 중에는 행위 그 자체를 보는 의무론, 행위의 결과를 보는 공리주의, 또 행위자의 성품을 보는 덕윤리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의무론을 1시간, 공리주의를 1시간 동안 이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론규범 윤리학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까지 알았다면 이 이론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는 걸 응용규범 윤리학이라 그럽니다. 규범 윤리학이 2가지로 나뉘는 건데요. 이론규범 윤리와 동그라미 2번 응용규범 윤리로 나뉩니다. 자, 응용규범윤리학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아까 있었던 이론적인 차원의 논의를요, 실생활의 문제에 가져온 것입니다. 줄여서 응용윤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실천윤리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천윤리학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아까 있었던 이론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를테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그 임신에 대해서 낙태를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같은 생명윤리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불법적인 저작권이 없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것인가 말 거와 관련된 정보윤리적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내가 산업 폐기물을 방류해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환경윤리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학 안에는요, 다시 한번 예시로
생명의 탄생과 생명의 죽음과 관련된, 즉 낙태 찬반 논쟁, 배아 복제 찬반 논쟁 같은 생명 윤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처럼 저작권 관련 논쟁인 정보 윤리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환경을 파괴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인간이 자연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생태계 보존이 더 중요한 것인가와 관련된 환경윤리 문제도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응용윤리의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 수능 특강에도 자세히 적혀 있지만, 이건 생활과 윤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응용규범 윤리학의 내용을요, 생활과 윤리의 후반부에서 쭉 배우게 돼요. 따라서 이 안에 예시는 암기하지 않으셔도 어차피 생활과 윤리 내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다룰 내용들입니다. 다만 이 응용규범 윤리학이 등장하게 된 등장 배경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응용규범 윤리학이 왜 등장했냐면요, 현실에서 과학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달하는데 그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에 맞추어 윤리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윤리적인 간격,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윤리적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응용규범 윤리학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자, 이걸 응용규범 윤리의 등장 배경이라고 합니다. 응용규범 윤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요, 선생님 강조해서 적겠습니다. 윤리적 공백 때문입니다. 윤리적 공백은요, 선생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과학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달하는데 그 과학기술을 해결할 윤리적 논의가 아직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간극을 말합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뭐가 등장했냐면 응용규범 윤리학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를,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를 부등호로 처리하겠습니다. 윤리적인 논의가 따라가지 못하는 걸 윤리적 논의, 따라가지 못하는 걸 윤리적 공백이라 하고요. 이 윤리적 공백을 얘기한 학자는 요나스라는 이름의 학자입니다. 앞으로 생활관리에서 3-4번 이상 더 언급될 학자라서요. 자, 윤리적 공백을 얘기한 학자는 요나스라는 학자예요. 자, 이렇게 윤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응용규범 윤리학이 등장했는데요. 이 응용규범 윤리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요, 응용규범 윤리학의 특징, 바로 다른 인접 학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과학 또는 생명공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보셨나요? 생명공학 또는 생명공학과 우리가 공부하는 윤리학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 그것이 결합해서 생명윤리가 됩니다. 또한 생태학이라는 학문과 윤리학이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환경윤리라는 것을 전개하게 되죠. 즉, 응용규범 윤리학에 나오는 모든 이런 내용들은요, 사실은 인접학문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제적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학제적 성격, 학제적 성격. 학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인접학문과의 협력이 요구된다라는 것이고요. 인접학문, 그러니까 생명공학과 윤리학, 생태학과 윤리학과 같은 인접학문과 연관되어 있는 성격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 문제 풀다가 함정이 나오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런 함정이 나와요. 응용규범 윤리학은 인접학문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발달한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무관한 게 아니라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독자적으로 발달한다 하면 평가원에서 틀리게 낼 겁니다. 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윤리학의 분류가 총 몇 가지가 있다고 처음에 시작을 했냐면 3가지가 있다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규범윤리학이었고요. 규범윤리학을 다 배웠으니 두 번째 윤리학인 메타윤리학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메타윤리학입니다. 메타윤리학이라고 할 때 이 메타라는 단어가요, 여러분이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조금 어색하게 느끼더라고요.
메타에틱스라고 할 때 메타라는 영어의 접두사는요, 뭔가 한 차원 높은이라는 뜻의 접두사입니다. 윤리를 무언가 한 차원 높은 곳에서 다시 생각해보자 라는 윤리학이고요. 20세기 초중반에 기존에 있었던 윤리들이 전혀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윤리적 논의가 이미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너무 심각해지고 대량 살상 무기가 많이 생겨나는 걸 보면서 몇몇 윤리학자들이 기존 윤리에 대한 회의감을 바탕으로 과연 윤리라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학문일까? 윤리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걸까? 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메타윤리학입니다. 윤리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성립하는 게 가능할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한 윤리학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윤리학의 토대를 다시 다져보자. 윤리학에서 사용되는 언어, 윤리학이 사용하고 있는 논리, 윤리학이 사용하고 있는 추론 과정에 대해서 다시 다 그게 타당한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걸 우리가 메타윤리학이라고 합니다. 메타윤리학은요,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학문적 성립 가능성. 자,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윤리학인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 것인지부터 따져보자. 그러기 위해선 윤리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과연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윤리에서 사용되는 논리는 과연 타당한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여러분, 화학이라는 학문이 있다고 칩시다. 화학이라고 우리 이과 학생들이 배우는 학문이 있잖아요. 그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그 화학이라는 학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화학에 사용되는 언어들이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원소는 뭔지, 원자는 뭔지, 분자는 뭔지, 중성자는 뭔지 그런 것들이 먼저 정립되어 있어야 화학이라는 학문이 시작될 수 있는 것처럼 윤리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언어의 의미가 먼저 밝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 윤리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게 메타윤리학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메타윤리학은요, 윤리적, 선생님 이거 많이 나오는 키워드를 강조해서 적어도 되죠? 언어의 의미를 분석합니다. 윤리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선하다, 악하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악한 행동이다 라고 할 때 악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악하다는 게 신을 노엽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인가? 신을 노엽게 하거나 사회로부터 비난받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로 악한 것인가? 이런 가장 근본적인 의미부터 고민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즉, 악하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걸 따져보는 것이 메타윤리학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언어를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 그 윤리에 쓰여있는 논리는 과연 타당한지도 생각해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윤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의미도 따져보고 그들이 제시하는 논리는 과연 타당한지도 한번 분석해보자는 겁니다. 윤리학에서 사용되는 논리가 과연 타당한지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겁니다. 논리적 타당성 검토에 중점을 두는 것이 메타윤리학이에요.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논증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논증 가능성. 이건 과연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인가? 논리적 증명 가능성을 보는 것이고요. 또는 여기 쓰인 추론의 규칙은 어떤 것인지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어떤 추론을 해 나갈 때 그 추론이 과연 타당하게 도출되었는지 논리적 추론 규칙을 검토합니다. 여러분 아마 선생님이랑 처음 만나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하는 필기는요,
평가원에서 기출됐던 최중요 표현들로 하는 필기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이렇게 힘들여 노트를 만들 때 이건 한 번이라도 기출되었거나 평가원이 좋아하는 표현들에 친숙해지는 과정이기도 해서 어찌 보면 기출문제 분석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본다고 평가원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가원식의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메타윤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평가원에서는 결국 메타윤리라는 것이 언어나 논리에 포커스를 둬서, 논리에 초점을 둬서 연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논리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는 걸 메타윤리학이라 그래요. 그러면 메타윤리학이라는 학문은 기존에 있는 규범윤리학보다 한 차원 높은 곳에서 과연 윤리라는 게 성립할 수 있는 건가? 언어는 잘 쓰였나? 논리는 타당한가? 이런 걸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윤리학이요. 기술윤리학입니다. 자, 윤리학이 크게 세 가지 있다 그랬죠? 마지막 윤리학이요. 기술윤리학이에요. 기술윤리학이라고 불릴 때 이 기술은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technology라는 단어가 아니라 describe 또는 description ethics 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describe라는 단어는요, 묘사하다 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하죠. 기록하여 서술하다라는 느낌의 기술윤리학이에요. 윤리적인 관습을 찾아서 직접 설명하고 기록하고 하는 윤리학이 기술윤리학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예의 바른 인사래, 한국에서는 이게 정말 예의 바른 행동이래 라는 걸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적어 내려가는 윤리학이에요. 기술윤리학이라고 하는 건 윤리적 관습을, 각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관습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윤리에 대해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굳어진 관습 또는 관행을, 윤리적 관습을 기록하고 서술하고 설명하는 것, 기록하고 서술하고 설명하는 것, 이것이 기술윤리학입니다. 자, 기술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가치 중립적 설명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저 나라는 이렇대, 이 나라는 이렇대라는 걸 가치 중립적으로 기록해 내려가는 거죠. 가치 중립적 설명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 설명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기술윤리학의 경우에는 윤리학이라기보다는 사회과학적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학이라기보다는 무엇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사회과학적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윤리학을 배워봤는데요. 이 내용 이후에 도덕적 추론에 대한 얘기를 칠판을 정리하고 저쪽에서 다시 한번 만나볼 겁니다. 자, 우리 그럼 칠판 정리하고 다시 만나볼까요? 자, 우선 심화 내용을 좀 더 필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 선생님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윤리학이 총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요. 뭐뭐뭐가 있었죠? 규범윤리, 그 다음 메타윤리, 그리고 기술윤리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규범윤리 안에는 다시 무슨 규범윤리학과 이론규범윤리학과 무슨 규범윤리가 있어요? 응용규범윤리가 있어요. 다시 규범윤리학 안에 의무론과 공리주의와 덕윤리가 있었다고요. 이 내용들에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더 알아야 될 내용들을 선생님이 좀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나와 있는 용어 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메타윤리 심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메타윤리는요,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메타윤리라고 했죠. 그 메타윤리에는 다시 두 가지 입장이 크게 나뉘어집니다. 윤리학이 과연 학문적으로 성립하는 게 가능한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시작한 윤리학이기 때문에 그래, 도덕적 진리는 존재하고 우리는 그걸 인식할 수 있어 라고 보는 입장이 하나 있고요. 아니야, 도덕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그걸 알 수도 없어, 인식할 수도 없어 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물론 메타윤리학은 상당히 복잡한 윤리학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아주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서 배우실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메타윤리학 안에 이런 논쟁이 들어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도덕적 진리는 인식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 이걸 인지주의라고 합니다. 도덕적 진리는 인식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 그걸 인지주의라고 하고요. 도덕적 진리는 인식할 수 없으며 우리는 그걸 알 수 없다. 이걸 비인지주의라고 합니다. 인지하다라는 건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인지할 수 없다고요? 도덕적 진리는 도덕적 진리는 인지주의에서는요, 인식하는 게 가능해. 자, 인식하는 게 가능하다. 요게 인지주의고요. 도덕적 진리는 인식할 수 없고 존재하지도 않아. 요게 이제 비인지주의예요. 인식할 수 없다. 요게 비인지주의입니다.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심화 내용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또 기출문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한번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우선 메타윤리학 안에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까지 들어있다는 내용도 정리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 윤리학의 분류 지금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다시 짚어주시면 안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갈 겁니다. 우리 지금 1강에서 만났잖아요. 1강부터 버거워서 헉헉하면 여러분들 끝까지 못 따라오세요. 자, 이제 필기는 여기까지 끝내시고요. 선생님과 이쪽에서, 자, 선생님이 여기다 적는 건 여러분들 같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복습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윤리학 3가지로 분류해서 배운 거 기억하시죠? 선생님 이거 얘기하고 바로 지워버릴 거예요. 자, 윤리학이 총 몇 가지 있다고요? 3가지요. 무슨 윤리가 있어요? 그렇죠. 규범윤리가 있고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얘기하는 규범윤리가 있고요.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언어와 논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무슨 윤리학? 그렇죠. 메타윤리학이 있고요. 그리고 각 사회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습을 기록하고 서술하는 게 무슨 윤리학이라고요? 기술윤리학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기억하시나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중에서 도덕적인 언어와 논리적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무슨 윤리학이에요? 그렇죠. 메타윤리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 알아서 해보세요. 저는 들어볼게요. 이런 태도로는 우리가 좋은 점수 안 나옵니다. 생활관리요. OT에서 소개했듯이 정말 매력적인 과목이고 다른 과목보다 쉽습니다. 그런데요, 생활관리를 아무것도 공부 안 해도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선생님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요. 저는요, 그냥 열심히 판사하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 과목을 만점까지 달려야 될 여러분의 동행자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오세요. 윤리학은 규범윤리, 메타윤리, 기술윤리로 나뉩니다. 그중 도덕적인 언어와 논리에 초점 맞추는 게 무슨 윤리고요? 메타윤리고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에 관심을 갖는 게 무슨 윤리고요? 네, 규범윤리고요. 윤리적 관습을 기록하여 서술하는 게 무슨 윤리고요? 기술윤리예요. 다시 한번 따라오세요. 규범윤리 안에 다시 2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윤리학과 무슨 윤리학이요? 무슨 규범과 이론 규범과 무슨 규범이요? 응용 규범이 있습니다. 자, 이론 규범 윤리학과 응용 규범 윤리학이 있다고요. 거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이론 규범 윤리학 안에는 가장 대표적인 3가지 입장을 먼저 소개해 줬습니다. 행위 그 자체를 중시하는 걸 무슨 론? 의무론이라 그러고요. 행위의 결과를 보는 건 무슨 주의? 공리주의라 그러고요. 행위자의 성품을 보는 건 무슨 윤리요? 덕윤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행위 그 자체를 중시하는 걸 무슨 론? 네, 의무론이라 그러고요. 행위의 결과를 보는 게 무슨 주의요? 공리주의요. 그렇죠. 자기 입으로 중얼중얼 얘기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고 내게 됩니다. 무슨 주의냐면 공리주의요. 행위자의 성품을 보는 게 무슨 윤리요? 네, 덕윤리입니다. 물론 여기에 플러스 알파는 우리가 같이 3강 이후로 배울 거예요. 자, 의무론은 행위 그 자체를, 공리주의는 행위의 무엇을? 결과를 중시하고요. 덕윤리는요, 행위자의 성품에 초점을 맞춥니다. 혹시 여기까지 기억나세요? 의무론의 대표자는 누구요? 칸트.
공리주의의 대표자는요? 벤담. 덕윤리의 대표자 이름 길었죠? 무슨 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다고요. 자, 다시 들어갑시다. 응용윤리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죠? 과학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달하는데 윤리적인 논의가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생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이 응용윤리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 노란색으로 적어줬는데 기억하세요? 무슨적 공백? 윤리적 공백이요. 얘기한 학자는 이름이 뭐였죠? 요나스였죠. 요나스가 얘기한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를 윤리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하는 걸 무슨적 공백이라고요? 윤리적 공백이라고요. 자, 이 응용윤리는요, 인접 학문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성격을 갖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응용윤리는 무슨적 성격을 가지냐면요, 학제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인접 학문과 연관을 맺고 있었다고요. 잘 따라오네요. 여러분 생활관리 재능 있는 거예요. 자, 메타윤리는 뭐와 뭐에 관심을 갖는다고요? 윤리에 쓰인 언어와 그 윤리에 쓰인 논리에 관심을 갖습니다. 언어의 의미는 무엇인지, 논리는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그래서 윤리가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이것이 메타윤리의 관심사고요. 자, 기술윤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요? 각 나라의 윤리적, 자, 오랫동안 반복되어 굳어진 거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관습이라 그래요. 관습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몇 점짜리 문제예요? 3점짜리 문제로 생활관리 1번 문제에 많이 나와요. 1번 문제 거의 대부분의 지금까지 기출은 나왔었다고요. 자, 다시 한번 가자고요. 선생님, 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 것 따로, 복습 따로 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수업을 다 들으면 크게 자기께 돼야 좋은 수업 아닌가요? 그러니까 같이 하고 싶어요. 자, 윤리학에 크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3가지야. 뭐뭐뭐 있었죠? 선생님이 물어볼게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에 관심을 갖는 거 무슨 윤리요? 규범윤리요.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관심을 갖는 것은요? 네, 말이 어려웠지만 메타윤리요. 각 사회의 윤리적 관습을 기록하여 서술하는 건 무슨 윤리요? 이게 제일 쉽죠? 기술윤리요. 이거 테크놀로지 아니라 그랬어요. describe 또는 description ethics라 그랬어요. 또는 descriptive ethics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규범윤리는 다시 둘로 나뉘어요. 무슨 규범과 무슨 규범이요? 네, 이론 규범과 응용 규범이요. 이거를요, 뭐라 그러냐면 백지복습이라 그럽니다. 지금 1강이라서 여러분들 복습하는 법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선생님과 같이 필기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필기의 내용을 수업이 끝나면 혼자서 이면지와 같은 백지를 펴놓으시고요. 혼자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하는 대로요. 자, 이론규범윤리와 응용규범윤리로 나뉘고요. 이론규범윤리 안에 다시 무슨 논, 무슨 주의, 무슨 윤리. 이제 기억나죠?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요. 네, 의무론의 대표자 기억나요? 칸트. 공리주의 대표자 벤담. 덕윤리의 대표자 무슨 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답이 온전하게 나왔다면 여러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자, 응용윤리의 등장 배경 무슨적 공백? 윤리적 공백. 얘기한 학자는요? 요나스. 응용윤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인접 학문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요. 무슨적 성격? 학제적 성격이요. 선생님, 근데요, 우리 수능 공부하는 건데 내신처럼 이렇게 달달 암기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물어본 학생들이 있던데요. 기본적으로요, 응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를 할 수 있을 때 나오냐면 기본적인 베이스가 암기되어 있을 때 나옵니다. 물론 암기 없이 응용할 수 있는 천재적인 학생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학생들은 사실 이것을 한번 보고 바로 기억하는 학생들이 가능성이 커요. 생각보다 30분 동안 20문제 푸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다 천천히 이해해가면서 문제를 풀기에는 여러분들이 수능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1강이어서 선생님 수업 스타일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윤리학의 분류로 시작했는데요. 이 윤리학의 분류가 끝나고 나면 이제 2강에서는요, 이 내용을 문제에서 만나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능 특강 문제 만나기 전에요, 도덕적 추론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고 문제를 만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2강에서도요, 필기노트와 수능 특강 교재 준비하셔서 선생님 따라오실 거예요.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푸셔도 되니까요, 2강으로 지금 바로 따라오세요. 다음 강에서 만나요.